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 김동현입니다. 당장 GM 군산 공장의 폐쇄 그리고 미국에 수출되는 우리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 폭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조선 기자재 업체가 힘들어진 지는 굉장히 오래됐고요. 자동차 부품업체, 조선 기자재 업체 그리고 철강업체 유독 부산의 주력 업종들이 특히나 한파를 맞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경제 상황 어떻게 타개해낼 수 있을까요?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할 세 분입니다. 먼저 이갑준 부산 상공회의소 상근 부회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갑준입니다. 이어서 김창수 부산대학교 무역학부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끝으로 김현준 경성대학교 국제무역통상학과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세 분과 함께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기 전에 좀 개괄적인 질문 하나씩 여쭙겠습니다. 부산의 경제 상황이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시장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현장에서는 어떤 타개책들이 나오고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좀 여쭐까요? 자, 이 부회장님부터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한 2, 3년 전부터 우리 조선업계가 많이 힘들고 또 근래에 들어서는 자동차 업계까지 힘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 경제 제조업의 주요 축이 어렵기 때문에 경제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 경제가 지금 그나마 나은 어느 정도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지역의 경제인들이 많은 역량을 모아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 교수님도 이제 무역을 전공하셨고 가르치는 분이기 때문에 요즘 미국 통상 압력 때문에 이 고통받는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참 안타까울 것도 같은데 부산의 상황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네, 철강 분야가 부산의 제조업의 적어도 중요 분야이면 맞는데 네. 이번 사태를 보면은 그래도 우리 부산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이 직격을 받는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또 위로도 됩니다. 예. 그다음에 GM 사태도 지금 온 국민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이제 우선은 군산 공장의 폐쇄가 목전에 당면한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것도 당면한 부산의 과제는 아니지만 그러나 간접적인 효과는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을지 좀 예상해 주시고요. 김현준 교수님, 지금 부산의 경제 상황 어떻게 좀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예, 지금 보호무역 정책으로 인해서 통상 갈등이 확대될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이나 조선이나 자동차 업계 이런 분야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특히 한국 정부와 기업은 또 시나리오별로 준비를 해서 예측하기 어려운 미국의 통상 정책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를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대비를 해 나가자 아주 좋은 얘기인데 당장 뾰족한 수가 참 많이 안 보입니다. 하나하나씩 좀 정리를 해볼게요. 한국 GM의 그 군산 공장이 폐쇄가 이제 결정이 됐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제 논의 중인데 원인이 어디에 있고 많이들 얘기를 들으셨을 테니까 좀 간략하게 원인부터 좀 한번 짚어볼까요? 어디 원인이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은 경영 실패겠죠. GM이 회사이기 때문에 예. 우선 군산 공장 같은 경우에는 한 20% 정도밖에 가동이 안 된다고 보니까 사실상 어느 누가 경영을 하더라도 공장 폐쇄는 어쩔 수 없는 수순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베리 앵글 그 GM의 해외 사업부 사장이 와가지고 결국은 사는 2대 주주인 산원도 만나고 그다음에 정부 관계자 또 심지어는 국회까지 가서 어떻게 보면 그냥 한번 떠보고 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13일에 발표한 거는 군산 공장은 적어도 5월에 폐쇄하겠다. 나머지 부평이나 창원에 있는 공장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도 않고 예.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의 대응은 결국은 3대 원칙을 확인한 거라고 봅니다. 예. 우선 그게 이제 대주주로서 GM의 책임성, 그다음 두 번째로는 주주와 또 채권자도 사실상 GM이지만, 예. 그다음에 그 노조 등의 이해관계자들이 고통을 분담을 해야 된다. 예. 그리고 이게 한 해 두 해의 문제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한국 GM의 성장과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적어도 중장기적인 지속 가능한 경영 정상화 방안이 나와야만 정부도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 예. 이 정도 원칙을 천명했고 유일하게 합의한 거라고는 사실은 지금까지 한국 GM의 경영 상태가 어떤지 사실은 명확하게 알 수가 없었는데 실사를 하기로는 합의를 했습니다. 예. 그 말은 이제 경영 상태를 좀 더 본질적으로 이제 한 두세 달 정도 걸리겠지만 알 수는 있게 된다는 뜻이겠습니다. 예. 근데 사실 경영 실패다. 아니면은 지나친 뭐 인건비 때문에 그렇다. 이 참 팽팽하게 엇갈리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여쭐까요? 김현준 교수님. 네, 메리바라 GM CEO가 그 한국 GM의 독자 생존이 가능한 비즈니스를 추구하기 위해 조치를 취한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물론 뭐 한국 GM만을 두고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전 세계 GM을 가지고 이제 독자 생존이 가능한 비즈니스를 추구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는데요. 예. 그리고 최근 그 경영 약화로 그 글로벌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수익이 나지 않으니까 이 수익이 나지 않은 곳에 대해서 이제 철수를 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는 과정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수익이 왜 이렇게 낮은지를 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왜 이렇게 안 났는지 그 전체적인 흐름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김 교수님께 한 말씀 더 우선은 드리고. GM이 자동차를 잘 만들어서 잘 팔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선 GM 본사부터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2008년에 미국 정부에서 134억 달러, 10조 원도 넘는 돈을 구제금융 받아서 겨우 연명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 세계 한때는 그야말로 세계 전역을 아우르던 그런 기업이지만 지금은 사실 일본, 뭐 독일, 한국 자동차에 밀려가지고 국내에서도 사실은 미국 내에서도 그 입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한국의 문제는 사실은 한국 문제만은 아니고 글로벌 GM의 사업 전략, 향후의 발전 전략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되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미국 GM이 글로벌 전략에서 세운 거는 지금 자동차 기업으로서 계속 성장은 힘들다고 보고 자동차 서비스 부분으로 좀 전환해 가겠다. 그러면서 전기차나 새로운 종류의 어떤 차에 대해서 그 GM의 발전을 도모하겠지. 기존의 차를 가지고는 승산이 없다고 이미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도 한국 GM을 앞으로 그 미국 GM 본사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예. 그건 물론 한국의 대응에도 달려 있겠지만 결국은 그런 관점에서 봐야만 뭐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듣기로는 이제 굉장히 고리에 차입금을 만들어서 매해 뭐 한 1,000억 이상의 이자를 받아가고 또 매출 원가율이라고 하죠. 원가가 굉장히 비싸게 그러니까 싸게 팔고 그리고 부품은 비싸게 들여오고 이래서 좀처럼 이게 적자 구조가 잘 안 없어지는 구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어떻게 맞습니다. 보십니까? 사실 다른 자동차사하고 비교를 해보면 명확하거든요. 예를 들면 GM 같은 경우는 매출 원가 비율이 한 95% 넘습니다. 그에 비하면 대부분의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한 80에서 85% 정도니까 예. 그 말은 한국 GM의 이익률이 한 다른 데 비해서 10% 이상 낮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GM은 조업을 해도 별로 남는 게 없는데 그 뭐 때문에 그래 됐느냐. 자료를 보면은 사실상 이제 두 쪽 다 노사 다 사실은 어느 정도로 보면은 비용 절감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우선 아까 뭐 지적하시다시피 GM으로 빌린 3조 원의 차입금에 대해서 사실 5%의 이자율을 냈다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 이자율을 볼 때는 너무나 엄청난 이 비용 부담을 했다는 이야기고 또 실제로 한 2014년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한국 GM의 임금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2015년쯤 되면 GM이 글로벌 전략을 좀 바꾸거든요. 그래서 예. 다른 뭐 이 세계 각국에 있던 생산 시설들을 유럽이나 남아프리카나 호주에서 서서히 철수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이건 좀 망해가는 기업 상황이 안 좋을수록 사실은 비용 절감이나 이런 데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고 굉장히 위험하게 경영을 유지했다는 얘기고 그 안에 내부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뭐 미국에서 그 부품을 들여올 때는 굉장히 비싼 값을 주고 들여오고
그다음에 미국 GM에 팔 때는 굉장히 싼 값으로 팔고 그래서 남는 게 없는 장사를 계속 해왔다는 게 근데 한국 GM의 경영 책임자들은 다 본사에서 GM 본사에서 온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러한 경향을 가속화하는데 좀 일조했지 않나 봅니다. 그러니까 GM 본사에서 오신 분들이 한 100명 정도 임원인데 이분이 1년에 한 5억 원 정도씩 가져가니까 이것 또한 부실을 낳을 수밖에 없는 건데 뭐 성과급도 해마다 한 1,000만 원 이상 지급했다고 하니까 이렇게 어려운 회사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부실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GM이 정말 떠날까요?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분분하던데 김현진 교수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2003년부터 최근까지 GM의 행태를 살펴보면요. 뭐 호주라든지 인도라든지 남아공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유럽 이런 국가들에서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철수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호주 같은 경우에는 정부 지원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호주 공장을 폐쇄하고 철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평이나 창원 공장은 잘 모르겠으나 군산 공장 같은 경우에는 정부 지원이 없을 경우에는 철수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철수할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 네네.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철수하게 되면 부산에 그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참 많잖아요. 걱정이 되는데 어느 정도 지금 피해를 예상하고 있는지 좀 말씀 여쭐까요? 예, 우리 부산에 지금 GM에 납품을 하는 1차 원청업체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예. 근데 다행스럽게 우리 부산은 지금 군산 공장하고는 거래가 거의 많지를 않고 또 군산 공장은 그동안 계속해서 생산량을 줄여왔기 때문에 예. 부품 납품을 하는 것도 지금 뭐 거의 이제 다 줄여간 상태입니다. 이제 창원 공장하고 부평 공장에 주로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그나마 좀 덜한 편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이제 GM이 완전히 한국에서 철수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은 이것은 좀 많이 힘든 그런 과정으로 갈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정부가 지금 일자리 창출을 제1의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가 과연 GM을 그렇게까지 가도록 둘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현장에서 듣는 목소리로 볼 때는 좀 여러 가지 정책적인 협상을 통해서 아마 GM을 어쨌든 더 키워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갈 것이다. 그래 된다면은 부평이나 지금 창공장에 납품하고 있는 우리 업체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또 예를 그렇게 들어서, 돼야 된다고 봅니다. 새로운 뭐 CUV, SUV 한 50만 대 정도를 부평이나 창원에서 생산할 수 있게끔 하겠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부평하고 창원 공장에 납품하는 업체들도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우리 부산의 입장에서는 예, 그렇게 예. 봅니다. 아까 금방 말씀하신 게 GM이 한국에서 철수하는 거하고 군산 공장 폐쇄는 약간 다른 거죠. 예. 그러면 그 좀 구별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그럼 GM이 철수할 가능성도 아까 말씀을 들으면 왜냐하면 글로벌 전략 자체가 지금 이미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의 차량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게 GM의 그 글로벌 전략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부평이나 창원도 이 말씀을 들으면은 떠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지금 사실은 한국 GM이 갖고 있는 이 최대 생산량은 연산 한 90만 대까지 생산할 수 있는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한 50만 대 정도를 생산하고 있거든요. 50만 대도 지금 이제 군산 공장을 폐쇄한다는 얘기는 더 줄이겠다는 얘기고 이 생산량도 유지할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50만 대 중에서 한 13만 대 정도만 내수이고 나머지는 다 수출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이 50만 대 생산하는 거를 통해서 최근에 나온 어떤 연구 보고서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 보면은 지금 당장 군산 공장에는 이제 그 직접 현장 노동자들이 한 2,000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2,000명 폐쇄라면 2,000명은 사실은 당장 갈 데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뿐이 아니고 창원과 부평은 가동률이 높지만은 아마도 이 경영 정상화라고 하기 위해서는 군사를 뺀다면은 앞으로도 그 2,000명 말고도
한 2,700명 정도는 더 줄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창원과 보평에 있는 인원 등을 더 줄여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예. 고용 문제가 그래 되면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고용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산공장의 폐쇄 문제는 그 군산의 아닌 그 현대 그 조선소도 문 닫고 이래서 생기는 문제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한국 GM의 장기적인 어떤 성장을 담보하는 것은 사실은 별도의 문제라고. 그러면은 앞으로 좀 어떤 그림이 가장 그 한국 GM에게 그리고 우리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잃지 않는 입장에 있어서 경제에 있어서 어떤 그림이 가장 좀 완벽한 그림이라고 보시는지 간략하게 좀 여쭙고 다음 질문 우선 뭐 우리 정부가 요구한 대로 그 베리 앵클 사장이 돌아가가지고 아마 곧 GM의 본사의 이사회가 열려가지고 예. 올해 이제 물량을 각국에 어떻게 배정할 것인가를 정하는데 국내에도 미국 내에도 이렇게 해왔는데 네. 우리 쪽에서 바라는 거는 사실은 이 뭐 가능하면 군산 공장까지 살리면서 새로운 종류의 차종,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CUV 같은 거를 갖다가 좀 배정을 해주면 여기 생산할 수 있도록 해주면 거기에 따른 뭐 부품 생산이나 기타 그 전체 공장을 유지를 해가지고 그걸 미국으로 다시 수입을 하든 아니면 다른 삼국으로 수출하든 생산을 유지해주면 좋은데 그게 보장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아마도 거의 지금 미국 본사의 올해 생산 계획은 거의 확정이 됐을 거거든요. 예. 이사회가 뭐 다음 달까지 이 정도로 확정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돌아가가지고 새로 뭐 한국 공장에다가 큰 이 새로운 물량을 배정한다는 결정은 뭐 당장 나올 수는 없는 거고 아마도 그건 한국 쪽에서 대응 또 노조 쪽하고의 협상에 따라서 얼마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나 이런 계산에 따라서 아마 결정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은 당장 할 수 있는 건 이제 외부 실사인데 외부 실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좀 짓고요. 계속해서 철강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세 가지 안을 내놨는데 이 모든 안들이 그렇게 썩 유쾌하지만은 않습니다. 김현준 교수님께 좀 여쭐게요. 세 가지 안, 그러니까 관세 폭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안 어떤 안들이 지금 나와 있는지 하나씩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가장 시급한 안은 53%의 관세를 네. 12개 국가에 대해서 부과하는 그런 아주 강력한 정책입니다. 예. 사실 그 정책이 채택이 안 되길 바랄 뿐인데요. 그 이외에도 일률적으로 한 24% 관세를 부과한다거나 예. 그리고 그게 이란이었죠. 예, 그게 그렇죠. 이란이었습니다. 그리고 63% 쿼터 제한. 예. 그렇죠. 그게 뭐 한 4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제일 문제는 어쨌든 12개국에 우리나라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근데 여담으로 일본은 빠졌는데 우리나라는 들어갔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김 교수님께 여쭤볼까요? 자료를 좀 자세히 보면 사실은 뭐 또 관점에 따라서는 이게 뭐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서 생기는 것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런 관계에서 생기는 것 같지 않고 사실 자료를 좀 자세히 보면 일본은 빠지고 일본이 사실 철강 수출액도 우리하고 비슷하고 또 수입액도 좀 작다는 점에서 흑자를 많이 내고 있던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예. 빠진 것은 유일한 차이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세 번째 많이 수출하는 나라거든요. 캐나다, 브라질 다음에 한국, 그 다음에 멕시코 이런 순위입니다. 일본은 그보다 한 두 순위 정도 낮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뭐 생산 수출량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번에 할 때 이게 이제 무역 확대법 232조지 않습니까? 예. 이게 굉장히 1962년에 만들어진 굉장히 오래된 캐묵은 법안인데 거의 사문화되어 있는 걸 사실은 전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뭐 중간에 이미 그 오발 오피스에서 철강협회에 있는 미국 철강 회사들 사람들을 쭉 뒤에 세워놓고는 이 행정명령을 통해서 상무부에다가 이걸 조사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미국 기업을 도울 것인가 또 어떻게 뭐 무역 압력을 넣을 것인가 조사하라고 했거든요. 예. 그 결과가 사실은 이번 달에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세안이 나와 있는데 4월 달까지 그 중에서 하나를 이제 고르겠지만 근데 다른 이란 이안들은 모든 나라가 다 공유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불리하지만 어쩔 수 없는데 이제 중간 이안은 한국도 포함이 되는데 일본하고 대비를 하면 왜 우리만이냐 하는데 사실은 그 안에 보면은 또 그런 자료들 약간 있습니다. 상무부가 그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진 않았지만은 중국으로부터 철강을 많이 수입해 갖고
미국에 수출하는 나라들도 포함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보면 좀 억울한 면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중국에서 철강을 제일 많이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게 주로 어떤 제품이냐 하면 주로 철근, 그래서 값싼 제품들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으로부터 굉장히 많이 수입하거든요. 근데 사실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건 그걸 재가공해갖고 미국으로 수출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한 2% 남짓만 그런 방식으로 쓰이고 나머지는 다 내수용으로 쓰입니다. 철근이나 우리 부동산 경기가 좋아짐에 따라서. 예. 이제 그래서 근데 일본은 중국으로부터 철근을 철강 제품을 하나도 수입하지 않습니다. 아하. 그런 차이 때문에 이 무역 확대법 232조 특히 국가 안보와 연결시킨 것은 아마도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정책인데 결국은 그 중국과 관련해 갖고 우리로 봐서는 다소간 자료가 명확하게 좀 억울한 면이 있지만 미국 예.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결국은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대량 수입을 해가지고 그걸 예. 다시 미국에 대량 수출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혐의를 가지고 지금 일단 우리에게 그런 12개 국가 안에 포함시켜서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 근데 분명히 우리가 수출하는 품목은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냥 정량적으로만 따져서 중국에서 많이 들어오니까 이거 재가공해서 수출하는 거 아니야? 이런 혐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12개국에 들어갔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안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거고 또 어떤 과정으로 4월에 결정이 되는지 이건 김현준 교수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예. 식의 결정 과정이 있나요? 미 상무부에서 이제 그 세 가지 과정 아까 말씀을 첫 번째는 모든 수출국에 최소 24% 관세를 부과하고 두 예. 번째는 한국 등 12개 국가에 53% 관세를 부과하고 세 번째는 국가별 수출액 2017년 대비 63%로 제한한다. 이런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이제 그 상무부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제 올립니다. 예.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되죠. 아, 대통령이 선택을 하는 겁니까? 예. 어허. 최종적으로 이제 근데 만약에 1번과 3안 그러니까 모든 수출국에 최소 24%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하고 국가별 수출액 2017년 대비 63%로 제한한다 이런 안은 수출 물량 감소가 어차피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는 아니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인 12개 국가에 대해서 53% 관세를 부과한다는 거. 만약에 그걸 이제 최종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허락을 하게 된다면 이제 거기에 따르는 파급 효과는 상당히 안 좋다 이렇게 아예 예상할 뭐 수가 수출길이 있습니다. 막힌다고 봐야겠죠. 50%가 세금이 붙는데 그러면 예. WTO에 제소를 하겠다. 우리 측에서도 좀 강력하게 나가는데 네네. 이렇게 되면은 뭐 과정이 어떻고 기간은 어느 정도나 걸리는 건지 굉장히 좀 기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말이죠. 기간은 상당히 이제 오래 걸립니다. 예. 근데 이제 WTO에 제소하는 그런 정책도 우리가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만약에 두 번째 안에 대해서 즉 12개 국가에 53%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그런 결정을 최종적으로 미국에서 했을 경우에 예. 사실은 여러 가지 정책을 우리가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 12개국이 공조를 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아하. 그 12개국이 이런 두 번째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지에 대한 액션을 취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정책을 우리나라도 외교력으로 그거를 이제 어떻게 좀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결정을 해버리면 이게 뭐 기간을 정해놓은 건지 아니면 번복이 가능한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어떻습니까? 번복은 좀 많이 힘들겠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제가 보기엔 저는 이 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트럼프가 이 무역 확대법 232조를 발동한 중요한 원인 중에 한 개는 사실 원래 이제 선거 과정을 통해서 미국 우선주의를 선언했고 사실 중간 선거가 11월 달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 자기들이 트럼프의 지지층에 호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이건데 사실 이란과 이란은 모든 국가에 해당되는 거예요. 결점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적을 많이 만드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예를 들면은 그렇게 돼버리면은 미국 내에서
그 철강 제품의 값이 굉장히 많이 상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수입량이 확 줄어들게 되니까. 예. 그럼 사실 미국의 다른 산업 부분에 여러 가지 이제 원가 부담이나 이런 게 지어지거든요. 그에 비해서 이안은 12개 국가만 하니까 사실 12개 국가만 수출하는데 지장을 받게 되지만 나머지 국가들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예. 그쪽에서 수출량을 더 늘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미국 내에 어떻게 보면 철강 가격의 상승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많고, 그럼 미국 기업들이 타격을 좀 덜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그 이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 보이고요. 예. 우리로 봐서는 당연히 WTO 분쟁 해결 절차에 제소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당연히 광고를 해야 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게 유일한 지금 방안이기 때문에 우리 상황이 좀 어려운데요. 이게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거는, 이게 이제 하더라도 적어도 한 3년 정도는 최소한 그렇죠. 걸리고, 또 과거에 최근에 우리 예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이런 그 LG전자의 전자제품 그 세탁기인지 TV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그걸 2013년에 한번 긴급 관세를 매겨가지고 반덤핑 관세를 매겨가지고 그걸 WTO에 제소를 했거든요. 2016년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반덤핑 관세는 부과의 근거가 없고 한국이 이겼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이에 엄청난 손실이 났는데 그거는 아무도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하. 그리고 미국은 그 권고안조차도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예. 근데 지금 당장은 지켜보자. 외교적인 노력으로 충분히 타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가장 강력한 12개국을 정해서 53% 관세를 부과하는 쪽으로 많이 경도되어 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당장 부산의 그 철강업체들 걱정입니다. 지금 어떻게 좀 파악이 되고 있는지요? 예, 우리 부산의 철강업체가 한 900여 업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우리 김 교수님 말씀처럼 이안으로 확정이 될 경우에 타격이 우려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리고 이안이 될 확률이 가장 높은 게 지금 중국하고 사실은 미국하고의 무역 전쟁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 12개국이 정해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타격을 우리가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다행히 우리 부산에서 지금 철강 수출이 연간 한 29억 달러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29억 달러. 29억 달러 정도 네. 되고 있는데, 대미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4억 달러가 조금 더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이안으로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절대 금액으로 한 2억 7, 8천만 달러 정도. 근데 이게 이제 수출 다변화라든지 제품의 또 다양화 이런 걸 통해서 한 절반 정도는 이게 이제 우리가 상세 가능한 그런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영향은 한 1억 달러 남짓한데, 연간 우리가 수출하는 것이 한 150억 달러 정도가 되기 때문에 예. 150억 달러의 1억 달러 같으면은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 다만 이 보호무역주의가 지금 미국이 지금 이걸 계속 이렇게 나갈 경우에 다른 나라도 보호무역주의로 갈 경우가 문제다. 특히 중국까지도 이제 미중 간의 무역 전쟁에서 보호무역주의로 흐를 경우에 여타 제품들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문제인데, 지금 당장에 저희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정도는 아니지만은 아까 우리 경선대 김 교수님 말씀처럼 외교적으로 이것은 반드시 좀 풀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제 통상 플러스 국가의 안보까지도 미국하고 같은 길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아마 팽창 이거를 계기로 해서 북미 간에 또 우리 한미 간에 좋은 관계가 되기를 저는 경제하는 입장에서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추가로 좀 여쭤볼게. 조선업체들 많이 어렵다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조선 경기가 조금씩 살아난다 이런 얘기도 얼핏 들리던데 예. 지금 현재 어떻게 지금 조선 기자재 업체들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아직까지는 우리 조선 수주 물량이 세계 최고입니다. 세계 최고인데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조선 기자재 업들의 경우에는 조금은 좀 힘이 듭니다. 지금 이제 주변의 중소조선 업체들이 많이 타격을 받았고 또 이제 거대 조선소들의 물량이 이제 수주를 받아가지고 설계해가지고 이게 1차 하청업체까지 내려오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올해까지가 가장 힘든 고비를 넘기게 될 것이고 또 상당 부분 구조조정도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량이 이제 정상적으로 궤도에 올라가는 내년부터는 조금씩 나아질 것이고 적어도 한 2, 3년 내에는 충분히 옛날과 같은 그런 완전히 대한민국 수출의 최고 수위를 차지하는 그런 자리 가는 것은 어렵다 하더라도 지역의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는 도움이 될 걸로 보아집니다. 그러니까 수주 절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올해까지가 조금 힘들고 가장 힘든 해입니다. 업체들이 예. 그런데 내년부터 그리고 또 한 2, 3년 후면은 이보다는 훨씬 나아질 것이다. 예. 업계의 그 의견이 생각이고 의견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미국에서 계속 통상 압력을 해오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WTO에 제소하는 것밖에 없는 건지 아니면 중국도 어차피 들어가 있으니까 이참에 아예 중국과 공조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무역학 교수님들께 좀 조언을 받겠습니다. 김현준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나라 무역이라는 게 미국과 중국과 같이 연결된 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때문에 일단은 중국과 미국과 공조를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철강 그 과잉 생산 미국이 아무래도 누코라든지 US 스틸에서 네. 그 철강 생산이 많아지게 되면 그 과잉 생산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예. 이제 미국도 철강이 많아지고 생산량이 많아지고 그 상대적으로 이제 그렇지 않은 국가들도 있을 예정이고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물량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인식을 해서 우리나라도 한국 내 그 중국산 수입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를 좀 미국에 설명을 좀 해야 될 그럴 필요가 있고요. 예. 또 아까도 김 교수님 말씀을 하셨지만 철강 가격이 이제 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 그 생산이 늘게 되면 철강 가격이 미국에서 오르게 된다면 이에 대한 그 대책을 또 마련해야 될 필요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외교력에 의해서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우리의 그 역할을 좀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2개 국가들이 만약에 두 번째 안이 우리가 채택이 되어진다면은 두 번째 안이 채택이 된다면 12개국이 공조해서 이에 대한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도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당장 말씀으로 듣기로는 이제 중국하고는 대놓고 공존할 수 없다 이런 말씀으로 들려서 말이죠. 어떻게 실효도 보십니까? 별로 없다고 봅니다. 예. 사실은 이 문제가 철강의 트럼프가 통상압력을 철강 분야에 집중하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중국의 철강 분야뿐이 아니지만 철강 분야에서 이 생산 능력 과잉 그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국이 생산 능력을 굉장히 늘렸거든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이제 그래서 중국은 현재 미국의 철강 수출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 거는 뭐냐면은 미국이 계속해서 이 반덤핑 상계 관세를 매기고 이래가지고 생산량이 수입량이 굉장히 줄었거든요. 중국으로부터. 그래서 이제 그 혐의가 우리가 중국 걸 수입해가지고 수출하지 않느냐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 문제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실제로 중국에서부터 수입해가지고 그걸 가공해갖고 미국에 수출하는 거는 우리 당국자 말에 의하면 2.4%에 불과하답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그게 그 대규모 데이터만 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충분히 좀 설명을 잘 해야 될 문제고 오히려 이제 이 철강이 우리가 수출이 뭐 또 다행히 이제 부산에 있는 업체가 직격을 받기보다는 사실은 지금 우리 중견 철강사들이 직격을 받습니다. 네. 그 사실은 그 회사들이 뭐 몇몇 유명한 중견사들은 이미 작년 10월달에 반덤핑 관세를 이미 한 7%에서 40% 정도의 반덤핑 관세를 이미 입었습니다. 그래서 수출량도 많이 줄었거든요. 예.
그랬는데 우리가 미국에 수출하는 그런 포스코나 이런 큰 회사들을 보면은 미국에 수출하는 비중이 0.5%밖에 안 됩니다. 예. 그에 비하면 중견사들이 이제 미국에 주로 많이 수출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한 60%의 제품은 강관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파는데 필요한 이 파이프들 이런 것들이 집중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타격을 입는다면 그쪽이 가장 많이 입을 텐데 이제 그걸 대량으로 수출하는 회사들은 부산 지역에는 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거는 전체 철강 제품에 대한 232조는 다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부산 기업이 타격을 받겠습니다만 그러나 다른 지역 국가 경제 전체가 받는 거에 비하면은 상대적으로 좀 미미하다고 볼 수도 있죠. 예. 뭐 당장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많이 어렵다라고도 하겠지만 국가 전체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는 생각보다는 좀 덜할 것이다가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역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있을까요? 저는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뭐 어떤 것들을 대응하고 계십니까? 네, 저희들이 이번에 이 철강과 관련해서 사태를 맞으면서 긴급하게 한 20개 주요 기업, 개별 기업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네. 조사한 결과 대미 수출 물량이 20개 중에서 1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이 2개 업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또 다행스럽게 그 2개 업체들이 한 10% 정도의 대미 수출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업체들은 다양한 품목을 생산하는 경쟁력 있는 업체들입니다. 그런 업체들은 수출 다변화라든지 제품의 또 다양화를 통해서 충분히 극복 가능한 그런 사안인데 다만 지금은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통상 압력이 더 깊어지거나 또 범위가 넓어지거나 일이 될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미국과의 통상과 관련해서는 전 정부적으로 범정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좀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는 뭐 업계뿐만이 아니고 전체가 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손을 맞잡고 예.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걸 꼭 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지난 관계로 마무리 발언을 좀 청하겠습니다. 오늘 뭐 쭉 얘기가 이어져 왔지만 논의 중에 좀 빠뜨린 사항이 있다면 좀 담아주셔도 좋겠고요. 김현준 교수님께 먼저 마무리 발언 청하겠습니다. 네, 지금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추진 사례는 올 11월에 있을 트럼프 대통령의 그 중간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과 무역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이제 한국도 거기에 영향을 받는 걸로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있는데요. 사실 한국 기업은 이를 통해서 FTA 어떤 재협상을 대비한다든지 또 정부와 공조해서 한미 FTA 어떤 개정에 또 대비해야 되는지 하는 아주 구체적인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리하게 보호무역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무역 제재가 있을 경우에 WTO에 제소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부회장님 발언 예, 기회드리겠습니다. 어느 때고 우리가 어렵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만은 지금 다행스럽게 한국 GM의 사태나 지금 철강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 직접적 타격을 입는 것은 그나마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비교적 그 영향이 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인들은 제품 기술 수준을 좀 더 높이고 또 제품 자체를 다양화하고 또 수출도 다변화하는 그런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러한 보호무역의 장벽을 저희들은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다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올해도 더욱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창수 교수님 마무리 발언 청하죠. 네, 역설적이지만 미국의 통상 압박이 아마 현실화하면은 국내에서 철강 가격은 좀 하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냉연 강판, 열연 강판도 있지만 그걸 가지고 만드는 강관 또 기타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습니다만은 뭐 전반적으로 수출을 못하니까 생산량이 그만큼 줄어들지 않으면은 가격은 좀 떨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이러니컬하지만
조선 기자재업이나 혹은 이 자동차 부품업은 조금이라도 도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체 경제에 이렇게 서로 맞물고 움직이는데요. 최근에 상위에서 이제 뭐 업체들을 대상으로 예상 피해를 이 모니터링 한다든지, 아니면 부산시에서도 보면은 업체와 이제 간담회도 하고 뭐 지난주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거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상이나 부산시 같은 공적 기관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사실은 기업의 고충이 어떻고 현재 상태가 어떻다는 걸 잘 파악하고 있어야 만일의 상황이 그렇다면 기업을 대변해서 중앙정부나 이런 데 사실은 건의도 하고 여러 가지 이 고정들을 좀 해결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뭐 바람직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이 산업, 이 제조업이 재편되고 있는 과정에서 부산의 제조업들이 좀 더 발전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 재편 과정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기회로 삼자. 뭐 그렇지 않으면 정지해 있는 것이 거의 소멸하는 거나 똑같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전문가들과 함께 부산 경제의 좀 어려움,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어려움들 쭉 살펴봤는데요. 사실 GM 군산 공장 폐쇄라 아니면은 뭐 철강의 관세 폭탄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말씀하셨지만 모니터링, 고충 듣기, 간담회 이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지역 차원에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수 없는, 그래서 지방분권이 좀 더 강력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한편에서 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지방분권과 개헌이라는 주제로 해서 최인호, 이현승 두 여야의 시당위원장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